9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조금 전에 바로 이제 가산세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강의는 전부 끝이 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고정자산하고 결산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 학기에 전산회계나 회계 정보 시스템 운용인가요? 어쨌든 이제 전산회계 관련돼 갖고 수업을 한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범위는 조금 더 많아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있긴 있습니다. 뭐 하는 방식은 똑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어쨌든 결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628쪽의 고정자산 등록이에요.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두 개 합쳐서 이제 옛날에 고정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비유동자산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고정자산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쳐서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고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등록 관리하는 메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가 고정자산 등록인데, 등록만 하게 되면 이제 뒤에 뭐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또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뭐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등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요거는 샘플로 하나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실무 문제. 고정자산 내역이다. 자산을 등록하고 자산 코드는 편의대로 하고, 요거 뭐 그전에 있던 것 반영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물 하나만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2018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1억 원. 기초가액이라는 얘기는 최초에 사왔을 때 금액이에요. 사온 금액, 취득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 현재 프로그램에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에 이제 요거 등록하기 전까지 상각한 금액이 1,000만 원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내용 연수는 20년이고, 그 다음에 경비 구분. 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500번이라는 얘기는 제조원가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뉴에서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먼저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요거는 하나는 이제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이 한번 두 번째 거로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삭제하고 다시 하면 되겠네요. 삭제하고, 네,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코드는 이제 임의로 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장 건물 취득연월이 2018년도 1월 1일.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 기초가액이 2억 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자료에서 보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000만 원. 단기 중 취득한 것. 단기 중에 이제 건물에 관련된 뭐 자본적 지출이나 그런 것들 있는 경우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이제 얼마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다른 자료는 없고, 그리고 내용 연수를 20년으로 하고요. 20년. 그리고 경비 구분을 요거는 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번대가 되겠죠. 500번대. 그러고 엔터키 치고 지나오면은 하나 등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료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니까 뭐 다른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교재 635페이지 보시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이 영업권, 그리고 코드 임의로 주고 명칭을 영업권, 그리고 취득연월이 2020년 6월 20일, 2020년 6월 20일, 그리고 기초가액,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다. 100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 내용연수가 5년, 그리고 경비구분은 판매비와 관리비.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죠. 해당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비용 처리는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서 직접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어렵고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637쪽. 오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념. 기업이 경영활동이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기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계정의 정기 마감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하죠. 기록을 이제 분기하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물론 이제 컴퓨터에다가 직접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최종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 물론 거래를 입력하기만 하면은 기본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파악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만 파악이 되고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파악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결산 시점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산 평가에 관련된 것들, 뭐 시가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시로 기록해놨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관련된 거래에서는 매출원가를 계산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어야만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작성이 됩니다. 파악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발생주에 따라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 시점에 결산일날 해주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결산은 두 가지가 있었죠. 수동으로, 즉 결산 분계를 일반 지표 입력하는 것, 내가 일일이 분계를 해줘야 되는 수동 결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결산이 있었습니다. 재고자산, 기말재고 파악하는 것, 기말재고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 결산이라고 그러는데, 분계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해주면 자동으로 됐었죠. 그런 거를 자동 결산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화면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수동 결산 내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21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담당자라면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입장이고 배운 입장이니까 전체 다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 대신 이제 내용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셔야겠죠. 간략하게 개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해주는 작업은 임시계정 정리입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임시계정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임시로 쓴 계정들, 가수금, 가지급금이 대표적이에요. 가수금, 가지급금. 임시로 지급하고 임시로 받은 돈이에요. 명확하게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임시계정 정리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것들이 현금과 부족, 미결산, 가지금과 가수금이 있습니다. 미결산 같은 경우는 보험금 받기로 했는데 보험금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받기는 받을 텐데. 그래서 그럴 때 일단 미결산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금액이 확정돼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무슨 뭐 보험 차익을 한다든가 뭐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미결산이에요. 그렇게 현금과 부족, 미결산,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 차월 계정. 요거는 뭐냐면 당좌예금 가지고 회계 처리할 때 당좌예금 계정 잔액을 추가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은 당좌예금 계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금액을 잔액을 추가해서 발행했으니까. 그럴 때 대변에 설정되는 계정이 당좌 차월이고요. 아니면 그냥 당좌예금 계정을 마이너스로 내비둘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에서 돈을 빌리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좌 차월이 있거나 당좌예금 계정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당연히 당기차입금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부채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이자 들어오는 것 또는 통장에서 이자 나가는 것 등등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3개월마다 이자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일하고 딱 맞지 않게 그 날짜 지난 것만큼 이자 따져가지고 미지급 이자 계산해 미지급 이자 계산해야겠죠. 이자비 그거가 되겠고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때는 장부가액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이제 시가에 맞추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가로 평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상품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저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떨어진 것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하고 대변에 상품 또는 제품 같이 떨어진 것만큼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결산일을 할 수밖에 없죠. 결산일날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값이 오른 거는 인식을 안 하고요. 값이 떨어진 것만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손상차손, 뭐 마모됐거나 하는 것들 그렇게 손실을 입었으면은 요 재고자산 떨어진 거, 값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로 그 값이 떨어진 것만큼 회계 처리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평가도 마찬가지고 요건 이제 대기업들 얘기인데 값이 오른 것도 인식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재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회계에서는 따지질 않고요. 이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나 대기업들 어쨌든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성 자산부채, 이제 외화 자산인 경우에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 부채인데 해가 바뀌면서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로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유동성 장기 부채라 그러죠. 그렇게 바꿔주는 거. 이건 분류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에 관련돼서 지급이자 유효성 따라서 유효이자를 따라 가지고 이자 계산하는 부분.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거. 그래서 그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해줘야 되면은 확인을 해서 미지급 배당금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뭐 개인 기업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2월 31일자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이수금이 있겠죠. 근데 세금 내는 거는 1월 25일 날 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차변 대변 서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 등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12번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세 미리 중간에 한번 내놨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법인세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이 네 가지가 그 얘기죠 지금. 요거는 선수수익이 되겠고, 요거는 미수수익, 요거는 선급 비용, 요거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 발생주에 따라서 14번부터 17번까지 해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던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던 바꿔줘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법인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임시로 지급했던 것, 그 회계 처리하는 것 얘기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오류 발견됐으면 그것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수익과 비용, 뭐 정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니까 각종 증빙 또는 기부금 이런 것 증빙 서류 확인해야겠죠.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동 결산, 수동 작업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증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결산 내용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해줬었죠.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그렇게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일반 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5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는 것, 일단 12월 31일 현재로 계산을 해서 법세 계상을 합니다. 미리 낸 건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134가 저희가 이제 수업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다루진 않았지만 퇴직급여에 대한 것도 역시 계상을 해줍니다. 퇴직금 설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프로그램상에서 재무제표 생성하는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클릭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금액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고, 그리고는 이제 순서대로 확인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되고요.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산출이 되죠, 이제.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기월 미처분 이익여금 플러스 단기순이익, 여기서 나온 단기순이익 해갖고 차기월 미처분 이익여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조회를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재무제표 만들어지는 거고, 어쨌든 이제 요 순서만 지키면은 나머지 작업은 컴퓨터가 다 해주게 되는 거고요. 결산자료 입력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수익은 뭐 실현주의라 한다, 비용은 발생주의라 한다.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이제 641쪽부터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시간상 이걸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이제 온라인 방에서는 조금 좀 무리인데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이제 문제하고 이제 뒤에 답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제 계정 과목만 차변되면 어떻게 됐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12월 31일자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결산문계가 되는 겁니다. 차변되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상에서 하려면은 이제 기존에 백데이터도 있고 해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전기분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전부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을 했지만은 그 일반 전표하고 전기분 자료들을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맞지를 않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이제 분기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화면상에서만 차변 대변해서 그 내용 설명만 간략하게 드리는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정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차액을 현금 값주고 처리하였다. 임시계정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산까지도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으면은 그 금액만큼 잡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잡손실 그러면 되겠죠. 금액 확인은 12월 31일자 그 합계산액 시산표에 나와 있겠죠. 현금과 부족 계정이 아마도 차변에 얼마라고 되어 있겠죠. 대변에 얼마라고 되어 있겠죠. 대변이 아니고 좀 차변이 되겠구나. 차변이 돼야 맞겠죠. 그래 차대변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당좌예금 계정 잔액이 보니까 음수란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 당좌 차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줘라. 그러니까 이건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당좌예금 계정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변에는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니까 당좌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그런 분기가 됩니다. 금액 확인은 역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달을 보면 되겠죠. 당좌예금 잔액이 아마 음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에 호남지사 전도금 잔액이 예비교통비 계정으로 종료하였다. 전도금, 소액현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실무적으로 전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교통비로 처리해라. 차변의 예비교통비, 대변의 전도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와 퇴직연금 계약제도 확정급여형으로 되어 있다. 퇴직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종업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기업에서 그냥 부채로만 설정해 놨다가, 장부상 부채로 설정해 놨다가, 이제 퇴직할 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외부 관리기관에다가 회사에서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원은 퇴직하면서 그 회사에 가서, 그 다른 회사니까 퇴직연금 관리하는 곳에 가서 연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업이 뭐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지금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을 외부 회사에다가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사나 뭐 그런 곳에다 납부를 해서 관리를 보험사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리고 대변의 현금.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그 퇴직금을 찾아가게 되면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런 회계 처리가 됩니다. 5번. 7월 15일자 카드로 자동차를 샀는데 보통재금 계좌에서 전부 다 갚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미지급금을 몽땅 갚은 거죠. 그러니까 7월 15일자로 확인해 봐야겠죠. 미지급금이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승용차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해 줘야 되니까. 7월 15일자 합계자력 시산표를 7월 15일자로 보려니까 계정별 원장을 봐야겠네요. 계정별 원장, 자동차에 관련된 거.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전부 갚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6번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대체회계 처리하는 것 12월 31일자로 봅니다. 납부 예정은 미지급세금으로 해라. 그러면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역분계가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되겠습니다. 차액만큼. 다음 7번 위상매출금 중에서 500만원을 못 받게 되었다. 대손 처리하였다. 그렇죠.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되는 경우죠. 대변의 위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그냥 대손상가비가 되는 거고요. 8번 외화예금이 있는데 환율이 처음에는 1,000원이었다가 지금은 1,200원으로 오른 경우에요. 그러니까 외화예금이 1,000원에 만불이었으니까 1,000만원이었죠. 12월 30일전 장부상은 어떻게 됩니까? 1,200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200만원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차변의 외화예금 200만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200만원.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입니다. 차변의 외화예금 200만원, 대변의 외화환산이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험료 선납금액 선급비용으로 처리해놨겠죠. 차변의 선급비용 얼마, 대변의 현금 얼마 해놨겠죠. 그거를 보험료로 바꿔라. 그러니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얼마. 날짜 따져가지고 금액기술 해주면 되겠죠. 차변의 선급비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이에요. 살 때 이렇게 샀는데 200원, 2,000원, 3만원 주고 샀죠. 몇 주씩 해갖고. 그런데 기말해 봤더니 얘는 값이 올랐고 얘는 값이 떨어졌어요. 오른 거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떨어진 거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각각 분계, 상계 처리하지 않고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요. 재무상태표에는 단기매매증권 어쨌든 합쳐가지고 이제 한 금액으로 표시가 되겠죠. 다음 11번 단기대여금, 이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돈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 지난 것만큼 이자는 있겠죠. 4월 15일 줬으니까 며칠 분 365분에 이제 날짜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1000만원 곱하기 0.08 곱하기 날짜, 100일 정도 되죠. 그러면은 100 나누기 365. 그렇게 금액 계산을 해갖고, 차변의 미수 수익,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그렇게 되겠죠. 받아야 되는 이자니까.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차입금, 돈 차입금, 차입할 때 선이자, 이자를 미리 계상했다. 그리고, 현재 기간이 경과된 거는 5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급 비용으로 해놨겠죠, 이것도? 선급 비용. 그러니까 기간 경과된 거,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선급 비용.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급 처리를 많이 합니다. 다음 13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산하다. 결산에 반영했다. 돈 빌려온 게 있는데 날짜 지난 건 아직 주진 않은 거죠. 그거 이제 계산해야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요 금액은 이제 찾아봐야겠죠. 단기 차입금 원장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얼마 빌려왔는지를. 그리고 14번 보시면은 소모품 자산 처리하였다.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그 소모품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사용 못했다. 절반은 사용하고. 그러면은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얼마 올라가고, 재무상태표에 소모품 남는 거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14번, 13번, 12번, 11번 다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항상 재무상태표에 얼마, 손익계산서에 얼마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따지시면 분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 15번. 제품을 팔고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제품 매출, 그렇게 되겠죠. 부가세는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쓸 거 없고, 그렇게 해서 일반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자료 하는 거요. 결산자료 하는 것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말재고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부상재고, 실질재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자, 줄어드는 건 일반전표에 반영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로 분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액 떨어진 것만큼. 떨어진 것만큼, 요건 됐고, 이거 됐고, 첫 번째 것만이죠. 그러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상품, 그런 분기를 해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상품 20만원을 이제 빼잖아요. 뺐는데 그 금액은 매출원 거로 가면 안 되죠. 그냥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부 손실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 할 때 적요를 걸어줘야 됩니다. 적요. 그래서 적요 8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 매출원 거로 가산되는 거 하는 거.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결산에 반영하시고,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서 나온 금액들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얼마 있다. 추가로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 있다. 설정해라. 법인세는 얼마다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 기말상품재고는 저희가 그냥 입력을 했어요. 기말상품재고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자료에 주어진 걸 입력했는데,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가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 제가 지금 임의로 좀 해놓은 건데, 그러고 결산 반영하면은 그 금액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대손상각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들에 대해서 1%잖아요.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추가로 얼마 더 해준다는 게 금액이 계산이 되죠. 계산된 걸 가지고 반영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인데, 현재 뭐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봤더니 1000만 원이 아니고 올해는 뭐 15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거죠. 기존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500으로 늘려야 되니까 500만 원 추가로 반영되는 거야. 결산 반영 해주게 되면은 요걸 겁니다. 요거 500만 원 반영됩니다. 이렇게 금액 계산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해줍니다. 물론 이제 책에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동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세금 얼마 있었죠? 이거는 금액을 직접 내가 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최종적으로 전표 추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결산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만들기는 647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해보진 않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니까, 그냥 뭐 조회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가세와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교과서 64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원천징수 부분이에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주차 수업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요번 주 이것도 리포트를 하나 해야 되니까 요번 주 분기 리포트는 641쪽 아까 보시면 이제 수동결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뭐 답도 나와 있지만은 그걸 한번 이제 손으로 써갖고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메일에다가 뭐 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꼭 책에다가 써갖고 사진을 찍어서 그 파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5문제 제출하는 걸 리포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은, 이번 학기인데,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진짜로 학교 가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